그래서 OTT 구독료가 오른다고 우리가 이대로 돈을 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럼 그 돈을 OTT 업체에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돌려받아 보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새 OTT 가격이 난리가 났죠. 저도 넷플릭스부터 쿠팡플레이, 디즈니 플러스까지 이제 이것저것 OTT 서비스들을 다들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독료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집안 기둥이 뽑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넷플릭스 가격이 왜 이렇게 맨날 오르는지 OTT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리고 있는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프리미엄 월 구독료를 14,500원에서 17,000원으로 인상을 했죠. 사실 저는 이게 14,500원인지도 몰랐어요. 예전에 구독을 해놓은 게 뭐 만원 초반, 뭐 9,900원 뭐 이럴 때 구독을 한 것 같은데, 이미 올라있는 상태인데 뭐 또 오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실감이 나기 시작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도 유료 멤버십 가격을 줄줄이 인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정 공유를 막기 위해서 본인 확인 이메일을 계속해서 보낸다던가, 아니면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계정 공유에 대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이런 구독료 정책을 시험 중입니다. 그러면 넷플릭스는 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기업이 매출을 올리는 방식을 이해하시면은 바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이라는 게 결국엔 P 곱하기 Q잖아요. 프라이스 곱하기 퀀티티. 그래서 가격 곱하기 고객수라고 볼 수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해서 이 Q, 이 고객 수를 늘리는 데 집중을 하던 회사였죠. 뭐 미국 내에서 일단 시장을 다 먹고 해외 구독자까지 이제 잡으러 나와서 해외에서도 이제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Q를 늘리던 회사였는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까지는 잘 먹혔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동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서 박혀가지고 TV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징어 게임 등을 비롯한 메가히트 컨텐츠들이 늘어나면서 작년 3분기까지는 이 고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4분기 실적부터는 신규 가입자 수가 예상을 밑돌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가가 20% 이상 폭락하는 사태도 맞았는데요.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사람보다 밖으로 나가서 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그리고 가입자 수 자체도 2억 명 이상의 전 세계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이게 가족이랑 친구까지 같이 보고 있는 거를 포함을 하면은 이미 볼만한 사람들은 넷플릭스를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이 Q를 늘리는, 고객 수를 늘리는 전략은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게다가 디즈니나 애플 TV 같은 다양한 경쟁자들이 새로 등장을 하면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컨텐츠에 써야 되는 비용도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신규 구독자 수는 정체되다 보니까 돈 나올 구석은 점점 줄어들고, 근데 비용은 계속해서 써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이 이제 수익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넷플릭스만 이런 상황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OTT 업계 전반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장인 넷플릭스가 이렇게 컨텐츠 확보를 위해 돈을 쓰고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도 돈을 엄청나게 퍼부어가지고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OTT 업계 전반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리지널 컨텐츠가 이 OTT 플랫폼들의 경쟁력 그 자체가 되다 보니까 모두가 좋은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플랫폼에서밖에 볼 수 없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게 심지어 너무 재밌고 인기도 많다? 그러면은 고객들이 우리 컨텐츠를 보기 위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메가히트 컨텐츠 하나가 구독자 수 그리고 실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만 해도 그때 실적 발표에 오징어 게임 시청자 수와 오징어 게임 덕분에 구독자가 늘었다, 이런 얘기를 아예 넷플릭스에서 대놓고 할 정도로 컨텐츠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경 쓰고 밀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OTT 입장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컨텐츠를 제공하고 유통하는 데서 이제 벗어난 지는 이제 꽤 됐고, 오리지널 컨텐츠를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큰 스케일로 확보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진 상황인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연 20조씩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만 해도 뭐 5천억 이상씩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즈니나 파라마운트 등의 뭐 거대한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줄줄이 들어오면서 디즈니도 뭐 20조를 가뿐히 넘는 금액, 그리고 애플 TV 같은 경우에도 뭐 연 10조씩 투자를 하면서 이번에 뭐 빠찡꼬라는 메가히트 IP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OTT별로 킬러 컨텐츠 제작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 업체들이 오리지널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OTT의 컨텐츠 자체가 주류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이제 윌 스미스 따귀 사건에 묻힌 감이 있긴 하지만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보면은 작품상을 애플 TV 플러스의
코다가 수상을 했죠. 그래서 OTT 업체로는 처음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수상 자체가 논란이 되거나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던 이런 OTT 업체들의 영화가 오히려 시상식의 주류로 부상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팬데믹 덕분에 이제 OTT 업체들이 영화관 대신에 영화를 최초 개봉하는 이제 유통 채널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공신력이 한층 더 올라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을 쌓아가다 보니까 OTT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통 제작사들까지 아예 사들이면서 더더욱 그 영역을 공고히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통 할리우드 제작사인 MGM, 이 007 시리즈를 만들었던 제작사죠. MGM을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콘텐츠를 제작부터 이제 배급, 유통까지 이르는 이제 콘텐츠 업계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오리지널 콘텐츠 외에 다른 콘텐츠들을 확보하는 것도 당연히 계속 신경을 쓰고 있겠죠. 그래서 뭐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한 경기가 전 세계 최대급 시청률을 이제 보여주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 매년 1조 넘게 내면서 중계권을 따오고,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중계권을 이제 따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번 달부터 스트리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스포츠 컨텐츠를 늘리는데도 돈을 쓰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로알드 달이라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 IP를 가진 이런 동화 업체를 인수를 해서 어린이용 컨텐츠로까지 이제 영역 확장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보는 컨텐츠를 넘어서 하는 컨텐츠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는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게임사들을 뭐 3개씩 연달아서 인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 OTT 업체들이 컨텐츠 확보에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써서 출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가격 인상뿐이고, 넷플릭스가 가격을 먼저 인상하긴 했지만 경쟁 OTT들도 다 같이 같은 상황에서 눈치 보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마존 프라임이 멤버십 가격을 올렸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에서도 쿠팡 플레이가 기존에 2,900원씩 받던 거를 4,900원으로 가격을 대폭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타 OTT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계속해서 이제 시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OTT 구독료가 오른다고 우리가 이대로 돈을 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럼 그 돈을 OTT 업체에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돌려받아 보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유명 투자자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빌 아크만의 경우에는 최근에 넷플릭스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20% 넘게 폭락했을 당시에 이제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이제 넷플릭스 주식을 사들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에 대해 코멘트를 했던 게, 넷플릭스가 독보적인 콘텐츠를 갖고 있는 강자로서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OTT 기업들의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 외에도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OTT 콘텐츠 확보 대전의 가장 승자, 가장 논한 회사들은 콘텐츠 제작사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나 애플 TV 같은 곳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다닌다고 해도 그걸 다 자체적으로 내재화해서 제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써서 제작사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낼 텐데, 결국에는 이 유통망, 콘텐츠 유통망들이 이런 OTT 업체들이라는 이름으로 깔린 상황에서 이 콘텐츠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급자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콘텐츠를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한 K 콘텐츠 제작사들,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J 콘텐트리 같은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도 좋은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ETF를 통해서도 OTT 스트리밍과 콘텐츠 밸류체인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PBS나 SUBZ 같은 이런 ETF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OTT 관련주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OTT 중에서도 이제 힘들어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쿠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오리지널 콘텐츠보다 다른 OTT 업체들의 콘텐츠를 모아서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자체 콘텐츠를 늘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로쿠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 콘텐츠를 안 만들고 버틸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비용을 크게 써가면서 여기도 오리지널 콘텐츠를 늘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 규모나 시작점이 다르다 보니까 여타 업체들 대비해서 이제 수익성에 더더욱 영향을 크게 주겠죠. 그래서 로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OTT 산업이라는 게 이제는 성숙해져서 예전에 케이블 TV나 TV들을 완전히 이제 대체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뭐 한 채널을 보고 다른 채널을 안 본다는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도 보고 디즈니도 보고 애플 TV도 보고 하는 식으로 여러 채널을 이제 케이블 TV 각각 채널 돈 내고 구독하는 것처럼 구독하게 될 텐데, 어차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돈을 점점 더 많이 내고 콘텐츠를 소비할 거라면은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해서 내가 보는 이 콘텐츠, 내가 소비하는 이 시간이 내 돈으로 다시 보상되는 이런 전략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금융경제 살코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